네, 2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였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테러 관련과 관련해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상무 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작심 발언한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당의 비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승리입니다. 네. 선거에서 절대선은 이기는 겁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과 당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사실상 이 문제 우선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관해서 이 대통령실이 우선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의 혐의가 별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가 소환을 하면 즉각 귀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원칙은 맞습니다. 옳은 겁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이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의와 불의, 도덕과 비도덕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면 조국 신당이 이런 식으로 득세할 수가 없죠. 이미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선거는 완전히 변질됐어요. 선거는 이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일단 서로 이 대척하는 세력의 어떤 선동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 즉시 수도권을 포함한 이 득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선동 프레임에 걸릴 만한 빌미를 제공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게 2개가 나왔다. 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때문에 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특히 수도권에 출마한 이 출마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선거를 생각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를 생각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매우 일방적이고 고압적이다. 이것을 저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야당과 대화도 안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제대로 된 소통이 과연 있었는가. 지금 보면 당정 불협화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금 사실 당과 정이 한 몸이 돼가지고 총선에 대응해도 제대로 할까 말까인데,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와 또 대통령실의 목소리가 전혀 달라가지고 지금 이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판세가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고, 또 이미 여권 후보들이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러한 요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인 행정 스타일이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내에서도 연일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주목을 받는 부분이 친윤계 핵심 인사들도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용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총선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총선 국면에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 잘못하면은 지지율이 바로 보이잖아요. 이종섭 호주 대사도 충분히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귀국해서 본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좀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초선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용 의원, 그리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거취 결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앞서서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용산의 결단을 촉구하는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 후보들입니다. 그만큼 수도권 민심이 조금 위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대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선거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렇게 개입이 돼서 이슈가 되는 것은 야당이 노리고 있는 정권 심판론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김은혜 전 홍보수석, 뭐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분당 을에서 지금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하고 엎치락 뒤치락 완전히 동률의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화성에서 출마한 이용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하는 측근 의원 아닙니까? 윤핵관 아닙니까? 그런 후보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내느냐?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수백 표, 수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많을 겁니다. 지금 후보들에게는 100표, 200표, 300표가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왜 이 야당이 지금 정권 심판론을 연결시켜서 이종섭 특검법이라는 것을 또 들고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무슨 회칼테론이 무슨 이런 선동 프레임으로 완전히 정권 심판론을 또 전면에 부상시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상당한 정당 득표율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아주 전면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이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통령 측근 의원, 무슨 비측근 의원, 윤핵관, 비윤핵관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출마를 하면 모두가 다 공동 운명체예요. 수백 표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에서는 대통령실이 당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돼요.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빨리 이 문제를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친윤계 핵심이지만 지금 황상무 수석의 거취 표명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을 촉구한 김은혜 후보 분당에서 뛰고 있고 이용 후보도 지금 경기도 하남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민심에 있어서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남다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일선에서 뛰는 후보자들은 피부로 느끼거든요. 여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말하자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실이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민심과 직결되고 더군다나 수도권과 서울에서 경합 지역이 가장 많은데 여기에서 승리를 못하게 되면 선거를 참패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굽혀보거나 사과를 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에서 당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이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해서도 물러남이 없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안팎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정말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과연 이런 식의 대응이 선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해서 대응을 하는지 이런 제3자의 시각으로 봐도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양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즉시 귀국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거취 요구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는데 먼저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소환을 하지 않았는데 귀국해서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수처에 소환 요청이 있다면 이 대사가 즉각 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황상무 수석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언론사를 상대로 어떠한 강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계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라든가 소환하면 즉시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이라든가 다 맞는 말입니다. 황상무 수석에 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도 원칙적으로 다 맞아요. 언론을 저런 식으로 겁박하고 강요하는 이런 정부가 아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다 맞죠.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상시에 옳고 그른 걸 따지고 정의와 불의, 도덕, 비도덕 이런 판이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는 완전히 변질된 또 다른 세상이에요.
이 선거판에서는 아니 옳고 그른 걸 따지고 도덕 비도덕을 따지면 조국 신당이 왜 이렇게 득세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선거에는 많은 게 들어갑니다. 어떤 이익의 충돌, 그다음에 야심, 야욕, 그다음에 권력, 그리고 정권에 대한 질투, 시기. 틈만 나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잠잠해지니까 대통령실에서 무슨 실수나 잘못이 나오지 않을까 반대 세력이 얼마나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만 나오기만 하면 선동 프레임으로 바로 바뀌어져 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유권자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몰라요.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4개월이나 시켜놓고 그동안에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말이죠. 뭐 출국을 하니까 저 난리다. 이런 식의 대통령실의 정확한 해명을 생업에 바쁜 많은 유권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반대하는 세력에서 야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다.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이 도피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선동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거나 황상무 수석의 이것도 이 회칼 테러 이 한마디로 선동을 해서 몰아붙이면 예? 그러면 이것을 이 선거판에서는 헤어나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감각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의 문제를 따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반대 세력에게 왜 선동의 빌미를 저런 식으로 아주 무책임하게 쉽게 제공을 하느냐. 빨리 뭐 소환을 해야면 바로 즉시 귀국할 것이다. 뭐 공수처는 빨리 소환하고 이 대사는 빨리 귀국을 해야 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문도 늦은 겁니다. 공수처의 소환이 없더라도 지금 바로 이종섭 대사는 귀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총선 끝날 때까지. 그래서 총선 끝난 다음에 그 전에라도 공수처 소환에 응해서 그 다음에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부임을 해야 되고 황상무 수석은 오늘 즉시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이종섭 대사는 즉시 귀국을 해야 되고 황상무 수석도 즉시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공수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 이런 대통령실 입장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그렇게 해명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이 출국 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따라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네.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 이런 공방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 대통령실이 매우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조사라. 공수처가 언제 조사하고 말지는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실이 언제 하라 말라 이건 선을 넘은 사안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해명 차원을 넘어서 너무 좀 나가는 것이 아니냐, 부적절한 해명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실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해명이나 무리를 빚은 데 사과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공수처로 겁박하는 이런 모양새가 일방적인 행정으로 도대체 이 공수처를 거의 이 독립된 수사기관을 언제 당장 불러서 수사라는 식으로 이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 이것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MBC 기자를 콕 찍어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언론 단체가 다 반발을 해서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황상무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언론사와의 다툼이 아니라 전 언론인들이 언론 단체가 이런 부분은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고 문제가 안 된다면 왜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물러나라고 주장을 하는데 물러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물러나야 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적어도 이 사람이 공영방송 앵커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자가 되더니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저런 모양새가 갖춘다는 것은 모든 언론인들의 반발
부정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해명하고 또 사과하고 정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하는 입장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또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주고받은 이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수처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출국 금지를 시킨 것이 4개월 전이에요. 그럼 4개월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다가 직무를 유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출국 전에 4시간 동안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최수근 상병 문제에 관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라는 것도 뭘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당연히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국방장관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사단장을 법정에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나름대로 의무를 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당장 저렇게 공수처가 자신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은 제쳐놓고 우리가 출국 금지 해제, 출국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나오질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정무참모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겁니까? 선거를 앞둔 마당에 왜 저 이종섭 최수근 상병 사건의 피의자 중인 한 사람을 왜 출국시키는 거예요? 왜? 예? 호주 대사로 임명하기까지는 좋습니다. 방산산업이라고 하는 국익이 걸렸으니까. 그러나 현지에서 호주 대사관의 공사가 업무를 대행을 한 달 정도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 끝난 다음에 세인들이 이런 의혹이라든가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때 출국을 시키면 왜 안 됐었던 거예요? 그때 출국을 시켰어야죠. 아니 선거 한두 번 치러봅니까? 예? 야당의 선동 프레임이 얼마나 발달돼 있고 기술적이고 모든 거 하나 이 무슨 무슨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양평 고속도로니 무슨 저 주가 조작이니 무슨 특검법이니 무슨 뭐 이태원 참사니 이런 거 다 걸어가지고 저 뭡니까 이채 양주 이 5글자라는 식으로 선동 프레임을 해야 되는 야당의 존재를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그냥 이종섭과 황상무라는 먹이를 앞에 이렇게 제물로 완전히 던져줬어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이 박빙의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도 엄청나게 잘못을 했고 직무유기를 해서 시간을 질질 끈 이런 책임이 있지만 그거는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이 선동의 불길을 잠재우려면 그저 빨리 귀국을 해서 대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못하고 지금 공수처장도 지금 없습니다. 이 공수처장 임명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로 몰아붙여서 뭐가 그 정부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저런 내용을 보면 정부가 일방적인 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선거 과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이 정상적인 이 기관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세심한 보살핌과 상대에 대한 배려 또 부처 간의 이해와 협조 요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는 사실 공수처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해외 출국에 출금 해제 권한이 자기들 없는데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대통령실로 이건 아니라고 간단한 해명을 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엄청난 공격으로 당장 내리라도 수사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부처 간 이 최소한의 존중, 양해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과거 막말 논란을 이유로 해서 국민의힘 공관위원회가 부산 수영구에서 공천을 받은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부터 오늘 무소속 출마까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우선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부산 수영구는 4년 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40%나 얻었던 지역구예요. 상당히 민주당 세가 강합니다. 자, 그러면 60%를 지난번에 이 국민의힘에서 얻었는데 이번에 거기 이제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잖아요. 네. 거기에 무소속으로 장해찬 전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여권표가 갈리게 되면 부산 수영구라는 부산의 동부 지역의 이 지역도 민주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뺏길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장해찬 전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의 상당한 신임과 총애를 받아서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이 된 사람입니다. 청년윤회관의 대표예요. 대통령의 신임, 대통령과 연결된 게 없었다면 청년 최고위원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선에서 후보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과거에 한 말, 본인이 그 말을 전부 다 국민들에게 사과했잖아요. 사과를 해놓고 물론 20대 젊었을 때 한 말이지만 그 말의 내용이 상당히 우리 사회의 성문제와 관련된 도덕적 가치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막말의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역시 선거를 생각을 해서 공천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여권의 여러 가지 혜택과 이런 것을 받아서 청년 최고위원도 하고 경선 후보도 됐으면 본인이 과거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으니까 이것을 인정을 하고 공천 탈락을 받아들여서 여권의 선거운동을 도와야지. 저런 식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상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부산 수영구를 민주당에게 내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여당은 위기 관리를 잘해온 편이거든요. 공천 자금도 최소화하면서. 그런데 지금부터 여당의 공천 자금이 이제는 매우 커지고 요란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야권에서는 큰 호재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장해찬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막말 수준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도 굉장히 벗어나 있고 공관에서 오죽하면 사퇴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뛰쳐나와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는 계속 비판할 수 있는 불쏘시개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장해찬 한 명의 후보 문제가 아니라 또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또 무소속 출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그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놓치기 쉽지 않는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저는 이 장해찬 후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것은 이 여권 전체의 판세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건이기 때문에 여권에는 상당한 지금 풀어야 될 악재가 돼 있고 야권에서는 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호재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명단 순번을 발표를 했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1번에는 여성 장애인 변호사인 최보윤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2번에는 탈북공학도인 박충건 후보, 또 관심을 모았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은 8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 미래 명단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 전문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탁해서 정책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취지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인선이다. 자, 1번 장애인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2번에 그 탈북 청년
자, 그리고 이제 청년 정치인 대표, 활동가 대표, 그리고 여성 최초의 육군 소장, 항공 작전 사령관 출신. 자, 이런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노총,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 김건, 그리고 이제 이니환 혁신위원장은 아마도 국민의 미래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지도 모르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원됐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4년 전 선거에서 위성정당 시스템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19석을 차지했습니다. 19석. 오늘 35번까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말이죠. 일부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기관 이름 밝혀야 됩니까? 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를 한 거 보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지르고 두 번째로 26%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 인기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저쪽으로 하면 44, 야권이 44%고 거기다가 이제 개혁신당 4%,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인가요? 아니죠.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 4%, 녹색정의당 4% 막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31%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37%인가를 얻어서 19석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데 많이 뺏기고 하면 19석이 힘들고 15석, 16석 이런 식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당선권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비례대표는 그 당이 추구하는 그리고 비전을 보여줄 그런 인사들을 선별해서 뽑았다. 그래서 그것을 유권자들이 저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다만 눈에 띄는 한 인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인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김장겸 전 MBC 대표이사였는데 이 양반은 공영방송 사장을 하다가 해임된 아주 드문 케이스였는데 나중에 언론 탄압 이런 부당 노동 행위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 사면 복권으로 이번에 비례대표 사실상 안정된 번호에 들어갔는데 언론계의 또 다른 이 분란을 일으킬 그런 인물이 된 데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양문석 후보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 이 발언을 놓고 갈등이 좀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문석 후보가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서 사죄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일고 있는 양문석 후보의 발언 관련 논란 그리고 오늘 봉하마을에서 가서 한 사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양문석 후보의 이 발언, 이 글 이게 칼럼을 통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네. 저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령화, 신성화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칼럼니스트가 그 당시 자기의 입장, 그것도 한미 FTA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불만을 제시한 것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공천 후보가 공천을 물러나라 하는 것은 과다한 요구다. 그래서 저는 양문석 후보가 지금 저기 봉하마을에 가서 사죄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그것이 자기의 소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권양숙 여사나 그런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저렇게 사죄하고 이런 모습으로 저는 일단락 된다고 보고요.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지역구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 또 지금 보면 그 3명의 지도부에서 2명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더 자꾸 발언을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죄로 좀 일단락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이 공동선대위원장 두 사람은
양문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인 도덕 가치라든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국방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아주 비하, 폄하,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면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지만 정치인을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불량품이라는 표현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무슨 뭐 아주 인격적으로 과도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륜적 표현도 아니에요. 실패한 불량품이라는 정치적인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런 것이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이런 나를 비판을 해서 허허 나를 한번 찾아와오라고 그래 라는 식으로 받아줄 거라고 하는 얘기도 저는 이런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정치 지도자 대통령 왜 비판을 못합니까? 무슨 뭐 인격적으로 명예훼손, 매도, 비하, 폄하가 아니라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생사와 경제적인 안보가 걸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이라크 파병 같은 것을 극심하게 반대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저런 비판도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로 봤을 때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극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당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거를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후보 사퇴를 얘기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처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북을 지역 박용진 의원 그리고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에게 다시 기회가 간 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당초에는 친명계로 꼽히는 한민수 대변인이라든가 조상우 변호사가 좀 얘기가 됐었는데 조수진 이사가 이 지역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차전차로 탈락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가 새로운 또 후보로 말하자면 이번에 지금 전국 당 70% 그리고 지역구 30%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이나 그 지역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불가피한 어떤 방식이 아니었는가. 네. 그래서 박용진을 아예 제외시켰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기회를 한번 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다만 그 이제 감점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건 한번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또 바꿔버린다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라도 해주는 것이 자범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봅니다. 네,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복마전 중에 복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용진 의원을 다시 경선에 참여시키는 모양새를 갖춰줌으로써 뭐 박용진 의원에게 기회를 주는 뭐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엄청난 비밀과 곡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의 한민수 대변인을 제치고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민변의 사무총장인가요? 이런 직함도 가졌었죠. 이 여성 변호인을 경선 후보로 내세운 것은 만약에 이제 저런 공천에다가 그리고 완전히 70%는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서울의 강북을이라는 지역구는 1988년 민주화 이래로 민주당이 한 번도 뺏기지 않은 이 전통적인 텃밭입니다. 아무나 공천을 해도 되는 호남의 광주 같은 곳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민수 대변인을 시키나 조수진 변호사를 시키나 마찬가지인데 조수진 변호사를 시킬 경우에는 여성이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25%의 가산점을 받아서 박영진 후보의 30% 감산에 더하고 전국의 이 강성 지지자들로 포진된 전국의 권리당원까지 합치면 완전히 이것은 100% 박영진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린 복마전 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마디만 네. 좀 붙이면 이 사실 당에서도 한민수 대변인을 유력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친명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민수 대변인을 거기다가 쓰면 또 친명 공천을 했다고 또 역풍이 불거른 위험성도 있고 지금 민주당 이렇게 보면 사실은 민주당 당원들이 이번 공천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행사해서 저는 민주당 공천을 보면서 당원들의 공천 혁명이다. 이건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당이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갈등을 빚었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결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진보당이 추천했던 장진숙 전 공동대표 막판에 제외가 됐습니다. 다만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명은 모두 당선권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셀프 공천 논란이 있었던 새진보연합의 용해인 의원도 당선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비례 재선이 좀 가능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순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이제 나이 33인데 완전히 비례대표 이 두 번째 재선을 해서 다시 금배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장애지 이 시각장애인 그 의원을 다시 공천한 것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워낙 의정 활동이 뛰어났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명분이 가능한데 자, 이것은 이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진보연합의 이 상임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셀프 공천을 해서 저 나이에 4년제 국회의원을 두 번째 하는 이런 식의 일종의 어떤 그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식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 병역 기피,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마는 병역 기피라는 이유로 시민사회가 추천을 했던 임태훈 군 공익인권센터장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부를 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점 이런 거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니까 처음에 시민사회가 추천을 했던 한미연합훈련 반대 예? 무슨 뭐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 이런 데 관여됐던 후보들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쳤지 않습니까? 그 시민사회가 할 수 없이 받아들였고 그런 점들은 뭐 나름대로 뭐 조금 인정을 해줄 만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과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용해인 의원이 같은 경우는 33살에 두 번째 비례대표를 한다는 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하지만 지난 이 21대 이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보면 상당히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호평을 받는 그런 의정 활동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의정 활동을 잘하면 두 번 아니라 세 번도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이제 보고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는 임태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에 탈락했지만 사회활동을 하면서 군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데 혁혁한 공헌을 세웠고 많은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후보에서 떨어졌는데 저는 이번에 낙심하지 말고 이런 인사들은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을 어떻게 보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좀 있어서 기회를 줘야 된다. 나이 젊을수록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떤 제한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나이 때문에 또 거부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